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이찬혁입니다. 네, 오늘 발표한 논문은 2020년 CVPR에서 발표된 Efficient Dash라는 논문이고, 발표 준비는 팀원분들인 김병현, 김선욱, 안종식, 홍은기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우선 인트로덕션부터 어블레이션 스터디까지 순차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우선 인트로덕션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백그라운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본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브젝트 디텍터의 기본적인 구조에 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에 보이는 그림은 본 논문에서 차용한 레티나넷이라는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구조가 전형적인 오브젝트 디텍터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모델은 총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고 처음에 인풋은 여기 이렇게 CNN을 통해서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피처맵을 압축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로서 여기 있는 이 백본에서 추출한 다양한 크기의 피처맵들을 추출을 해서 이 피처맵들을 각각 더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레졸루션의 피처맵들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고려된 각각의 피처맵에서 프리딕션을 각각 진행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레졸루션의 피처맵을 사용하는 만큼 모델이 좀 더 오브젝트 스케일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프리딕션 네트워크인데요. 프리딕션 네트워크는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리그레션 해주는 레이어와 그 해당 바운딩박스의 클래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네, 논문 또한 이와 같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먼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네, 처음으로는 모티베이션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첫째로 이 논문이 나올 당시에 오브젝트 디텍션 계열의 최신 논문들은 에큐리시랑 이피션시, 즉 정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피션시라는 말이 좀 모호한 구석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모델의 파라미터 수와 플롭스를 적게 가져가는 것을 이피션트하다라고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최근의 연구들은 매우 작은 범위의 한정된 범위의 리소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리소스랑 컴퓨팅 리소스를 의미를 하고 개발된 모델이 강력하더라도 그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컴퓨팅 자원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특정한 목적을 겨냥해서 그 만들어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한 리소스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이런 점들은 실제로 산업 분야의 적용을 좀 한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점을 바탕으로 저자는 본 논문에 한 가지 핵심적인 의문을 품었습니다. 의문은 에큐리시랑 이피션시를 둘 다 가져가면서 컴퓨팅 자원의 제한 역시 적게 가져갈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자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붉은색 라인이 이피션트 대세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다른 모델들보다 이렇게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좀 더 높은 반면에 이렇게 플롭스는 좀 더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자는 두 가지 챌린지를 제시를 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피션트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인데요. 이거는 백그라운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FPN은 멀티스케일 피처맵을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혼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크기가 다른 이 피처맵들을 각각 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혼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각각의 피처맵에서 프리딕션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논문에 따르면은 문제는 다른 스케일의 피처맵을 더하고 이렇게 프리딕션을 진행을 할 때 더해진 이 두 개의 피처맵은 서로 프리딕션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기여도가 서로 다른데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두 개를 그냥 더해서 프리딕션을 진행을 하는 이런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모델 스케일링인데요. 일반적으로 디텍션 네트워크에서는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풋 이미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네트워크를 좀 더 깊게 설계하는 등의 방안을 사용을 합니다. 다만 모델 스케일링의 문제는 모델의 어떤 한 팩터만 키우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없을 뿐더러 성능이 향상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저자는 FPN의 방식과 모델 스케일링의 방식을 차별화함으로써 에큐리시랑 이피션시의 향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Related Work은 전 페이지의 챌린지랑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FP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스케일 피처를 고려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좌측 그림과 같이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보다는 이렇게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좀 더 효용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인풋 이미지를 스트라이드를 2로 한 CNN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피처를 압축을 하고, 압축한 피처들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피처 맵을 만들어내는데, 이 더할 때는 맨 처음에 그 더하기 위해서 채널을 모두 맞춰주기 위해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채널을 모두 맞춰준 다음에 처음에 P4는 그냥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얘가 이대로 오는 거고, P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래 P3랑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이 더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이 좌측에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오고, 위에는 아무래도 P3랑 그 레졸루션에 안 맞으니까 2배 업스케일링 하는 방식으로 레졸루션이랑 채널을 모두 맞춰준 상태에서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의 이렇게 만들어진 피처 맵에서 프리딕션을 진행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스케일의 오브젝트를 잘 감별해내자 하는 게 FP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모델 스케일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업스케일링 시에 하나의 팩터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는 사실은 이미 본 논문의 저자가 예전에 쓴 Efficient Net에서 이미 다루어졌었는데요. Efficient Net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팩터들을 같은 코이피션트로 업스케일링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스케일링 방법을 컴파운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중앙의 그림이 바로 그 스케일링 메소드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제일 좌측이 베이스라인이 될 모델이고, 두 번째가 위드, 그러니까 즉 레이어의 채널을 늘렸을 때를 의미를 하고, C가 뎁스를, 그러니까 레이어의 개수를 늘렸을 때,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스케일링업 했을 때, 그리고 E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코에피션트로 동등하게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했을 때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방법은 오른쪽에 식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이는 파이가 제가 말한 코에피션트를 나타내고, 이렇게 뎁스, 위드 그리고 레졸루션에 해당하는 알파, 베타, 감마를 밑에 식처럼 이런 식으로 알파 곱하기 베타의 제곱 곱하기 감마의 제곱이 2가 되게끔 적용을 해준 다음에 코에피션트를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하는 방식으로 모델의 스케일링을 변화를 시킵니다. 여기서 그 파이가 이렇게 따로 곱해져 있는 이유는 그 사용하는 사람의 리소스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일을 따로 빼가지고 코이피션트를 만들어 둔 것이고요. 네, 다음은 프로포즈드 메소드 부분입니다. Efficient Net은 앞서 보여드렸듯 이렇게 라티나 넷의 아키텍처를 차용을 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구조는 매우 유사합니다. 둘 다 백본을 거쳐서 FPN을 거쳐서 프리딕션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거칩니다. 다른 것은 두 가지 있는데요. 백본의 종류랑 FPN 레이어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라티나넷에서는 이 레즈넷을 백본으로 사용을 해서 FPN을 거치지만 Efficient Net에서는 Efficient Net을 백본으로 사용을 하여서 자기가 커스터마이즈한 그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여서 프리딕션 네트워크를 거쳐서 아웃풋을 이끌어냅니다. 그럼 여기에 이 BiFPN 레이어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피규어는 여러 FPN들과 제안하고자 하는 BiFPN이라는 레이어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 FPN은 Related Work에서도 소개를 했듯이 기본 FPN을 나타내는데요. 여기는 이 흰색 부분들이 각각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 추출된 이렇게 그 피처 맵을 의미를 하고, 색깔이 있는 부분들은 피처 퓨전된 퓨즈드 피처 맵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B는 FPN을 조금 개량한 그 PANet이라는 네트워크인데요. 이거는 패스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로, 이게 FPN이 단순히 탑다운 방식의 피처 퓨전 방식만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PANet은 여기에 바텀업 방식도 추가를 하여가지고 피처 퓨전 방식을 개량한 모델입니다. FPN보다는 훨씬 더 애큐리시 면에서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는 나즈 FPN이라는 그 모델로서 강학습을 통해서 인풋에 최적화된 피처 퓨전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구조가 계속 바뀌는 네트워크인데요. 인풋에 최적화된 구조인 만큼 좀 성능은 좋을 수도 있지만 구조의 해석이 보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이게 이 커넥션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적인 면이 좀 힘들고, 그리고 이거를 탐색하는데, 그러니까 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는 몇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D가 저자가 제시한 by FPN인데요. 이는 PA넷의 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by FPN에서 새롭게 추가한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PA넷과 비교를 했을 때, PA넷에 비교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랑 여기 이 두 블록이 없어요. 그래서 흰색 두 블록을 없앤 이유는 이 두 블록이 다른 블록들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블록들과 유기적으로 주고받는 정보의 수가 적어서, 그러니까 그 주고받는 커넥션의 수가 적어서 이것들을 없애고도 충분히 정보의 전파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봤고, 그래서 파라미터에 좀 더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스킨 커넥션을 더한 것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게 스킨 커넥션인데, 이는 파라미터 수의 증가 없이도 좀 더 많은 피처를 고려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웨이티드 피처 퓨전인데요. 웨이티드 피처 퓨전은 바이 FPN에 있는 모든 커넥션에 이렇게 웨이트를 다 추가를 합니다. 웨이트는 쉐어되진 않고 각각 그 인디펜던트한 웨이트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트로덕션에서 제시했던 그 피처 맵의 레졸루션이 달라서 프리딕션에 기여하는 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더하는 방식을 사용했더니 FP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이렇게 곱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각 웨이트들은 이 해당 합해지는 이 피처 맵의 기여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처 맵이 기여하는 프리딕션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학습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뭐 예시로 들면 여기는 뭐 0.3, 여기는 0.7 해서 여기 있는 애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되게 해준다는 등의 그런 것들을 계속 학습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적의 비율로 피처 퓨전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바이 FPN 레이어는 NAS FPN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만이 아니라 이 블록 전체가 여러 번 반복돼요. 기본 3번이 반복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구조 아키텍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 FPN의 특징 중 하나인 웨이티드 피처 퓨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다른 레졸루션의 피처 맵들이 이렇게 아웃풋에 기여하는 바가 달라서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는 방식이고, 각각의 웨이트들은 피처 맵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학습해서 최적의 피처 퓨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인풋 피처 맵은 이렇게 웨이트들과 곱해지는 상태로 피처 퓨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웨이트들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학습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가 계속 엄청나게 커지면은 학습이 좀 불안정하게 될 테니까 얘를 노멀라이즈 된 상태로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데요. 이 노멀라이즈 하는 방식에는 원래는 저자는 이 좌측에 있는 퓨전 방식으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고자 했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오른쪽에 패스트 노멀라이즈드 퓨전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방식은 매우 간단한데요. 각각의 노드에 참여하는 웨이트들의 합으로 웨이트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애큐리시는 비슷한데 속도는 30% GPU 상에서 좀 더 빠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자는 이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는 해당 방식의 예시를 나타내는데요. 네, 색깔 있는 노드 중에 이 중간에 있는 거는 TD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있는 애들은 out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TD를 예시로 들면 이 TD의 인풋은 두 개예요. 이렇게 P6이랑 P7이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커넥션에 웨이트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W1, W2로 두고 서로 레졸루션이 다르니까 리사이즈를 한 다음에 이렇게 웨이트랑 곱해서 이걸 노멀라이즈 하는 방식으로 P6의 TD를 구했고요. P6 아웃의 경우에는 이 노드를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인풋이 3개예요. 보시면 하나, 2개, 3개가 있는데 결국에는 P6의 in과 그리고 P6의 TD, 그리고 P5의 out을 각각의 웨이트들을 곱해서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컨블루션 하는 식으로 P6의 out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는 이피션트 대세, 이피션트 대세 메인 컨트리뷰션 중 하나인 스케일링 파트입니다. 일단 스케일링이 관한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이피션트 대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대로 이피션트 넷을 백본으로 쓰고 바이 FPN을 거쳐서 프리딕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이피션트 넷은 이미지넷 데이터로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며, 그리고 프리딕션에 사용되는 이 컨볼루션의 웨이트들은 모든 이 피처 맵에 공유가 되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팩터들을 하나의 코이피션트로 업스케일링 시킨다는 이 컴파운드 스케일링이라는 방법은 이피션트 넷에서 제시했던 방법에 더해서 이렇게 BiFPN이나 프리딕션 네트워크 역시 똑같이 업스케일링 시킵니다. 그래서 업스케일링 시킨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백본 네트워크에서 업스케일링 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이피션트 넷과 동일한 코이피션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할당하기 없고 그냥 이피션트 넷 논문에 있는 파라미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BiFPN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컨볼루션의 채널과 그 BiFPN이 반복되는 그 BiFPN 블록의 반복 횟수를 이런 식으로 업스케일링을 합니다. 일단 업스케일링에 사용되는 코에피션트는 그 앞에 릴레이티드 웍에서도 봤듯이 이 파이라는 코에피션트인데, 우선 채널은 경험적으로 이 범위를 저자가 정했어야 스케일링 팩터를 찾으려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범위를 탐색하고 싶었는데 좀 너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커져가지고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내가 업스케일링을 진행했다고 하고, 기본적인 채널 개수인 64에 이렇게 그 그리드 서치로 찾은 이 중에 최적합신 1.35의 코에피션트를 제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채널 개수를 늘렸습니다. 레이어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BiFPN의 레이어는 이렇게 파이를 그냥 더해주는 방식으로 기본 3개에서 증강을 시켰고요. 세 번째로 프리딕션 네트워크는 바운딩 박스에 사용되는 리그레션 및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레이어의 숫자를 공통적으로 업스케일링을 하는데요. 업스케일링은 기본 3개의 코에피션트를 3으로 나눠준 값을 정수의 형태로 바꾸어 주어서 더해주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인풋 이미지 레졸루션인데, 이거는 CNN이, 그러니까 그 FPN에서의 CNN이 피처맵을 2배씩 스트라이드로 이루어주고 감소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코에피션트의 128, 그러니까 2의 7승을 곱해서 업스케일링 시키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인데, 코에피션트를 0부터 7까지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D0부터 D, 오타가 여기 있는데, D0부터 D7까지의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그 컴퓨팅 자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물론 정확도나 빠르기 등은 이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2페이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12페이지에 나오는 W1, W2 저 웨이트들 있잖아요. 네. 저 값들이 그 벡터인가요? 아니면 스칼라인가요? 이게 벡터일 때도 있고 스칼라일 때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그 컨볼루션, 잠시만요. 이 채널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논문에는 벡터일 수도 있고, 스칼라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제 P5, P6, P7 저 피처 벡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쟤네들이 언제 벡터가 되고 언제 스칼라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게 없나요? 논문에서? 그러니까 P5, P6, P7은 일단 피처 맵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매트릭스의 형태일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네네. 그 곱해지는 거는 스칼라나 벡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피셜 코드 릴리즈는 돼 있는 게 있겠죠? 네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뭔가 봐야 이제 저걸 알 수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네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 repeated block 저거 이름이 뭐였죠? 바이FPN. 네네. 네네. 저게 있음으로써 그러면은 기존의 FPN보다 이제 플롭스 수가 적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좀 더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올리고 플롭스 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줄어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FPN보다 구조는 복잡해졌는데 어떻게 플롭스 수가 적어졌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네네. BiFPN이라는 게 이제 3번이나 심지어 반복되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플롭스 수가 이제 앞에 보여주신 그래프처럼 훨씬 줄어들었다는 건지. 네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궁금한 측면 중 하나였는데요.
사실 뒤에 보실 엑스페리먼트 부분에 보면은 바이FPN을 썼을 때 FPN보다 파라미터 수나 플롭스가 더 낮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구조는 훨씬 복잡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거 실험을 진행을 할 때 FPN을 동일하게 얘랑 동일하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반복된 횟수가 같다는 가정하에서 FPN보다 좀 더 파라미터 수나 이런 게 낮다고 생각이 들고 그 여기 사용되는 컨볼루션의 채널이나 이런 게 좀 더 바이FPN이 좀 더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그냥 기존 FPN에서 어차피 쓰는 건 근데 원바이원 컨볼루션 여러 개밖에 없지 않나요? 여기서는 원바이원 쓰는데 여기 내려갈 때는 그 다른 컨볼루션을 하나 써요. 아, 또 컨볼루션 그 채널 수는 맞춰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채널 수는 맞춰주는데 서메이션 한 다음에 컨볼루션을 하는 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파라미터 수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FPN도 이제 n번 반복시켰을 때 더, 나아지는 것 같다? 네네, 제 생각은 그렇고 사실 바이FPN에서도 똑같이 서메이션 한 다음에 컨볼루션 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컨볼루션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보다는 좀 더 파라미터 수가 적은데 네, 그 방식은 똑같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적은 건 이해가 가는데, 워낙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고 아까 그림에서 보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는 건 사실인데, 논문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네네.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엑스페리먼트입니다. 네, 그래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으며, 옵티마이저는 SGD의 모멘텀을 0.9, 웨이트 디케이를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저는 에다 그레드나 그냥 RMS 프롭을 적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적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 러닝 레이트는 코사인 디케이 룰을 사용을 해서 이 디케이 룰은 저도 처음 봤는데 첫 번째 폭에서는 0부터 0.16까지 계속 증가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두 번째 폭부터는 0.16부터 0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폭이 반복될 때마다 0.16부터 0, 0.16부터 0 이런 식으로 그 러닝 레이트를 바꾸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는 배치 노멀리제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사용된 액티베이션 펑션은 모두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아규멘테이션은 멀티 레졸루션에서의 크롭핑, 스케일링 그리고 플리핑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로스 펑션인데요. 로스 펑션은 예전에 허다운님께서 리뷰해 주셨던 포클로스라는 논문의 로스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포클로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디텍션에서 이 로스는 학습에 참여하는 샘플들의 숫자가 오브젝트보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보다 백그라운드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점과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 중에서는 좀 학습하기 쉬운, 분류하기 쉬운 이지 샘플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로스가 제대로 학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클래스 임밸런스드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학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그라운드는 대다수 이지 샘플이니까 쉬운 샘플의 경우에는 로스 참여율을 좀 낮게 하고 어려운 샘플에 집중을 해서 로스 참여율을 좀 높게 하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는 박스친 이 부분이 바로 룩스 펑션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PT라는 거는 이 위의 식과 같이 나타나고 이 P는 오브젝트가 검출된 물체가 오브젝트일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PT가 1에 근접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 분류 확률이 거의 1이라는 거니까 매우 이지한 샘플이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PT가 거의 1이니까 0.999로 예시를 잡으면은 이게 거의 0에 수렴을 하고 이게 만약에 PT가 1이 아니라 거의 0에 가깝게 제시가 된다고 하면은 이 로스는 무한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운 샘플일 경우에는 로스가 좀 높아지도록 하고 그리고 쉬운 샘플일 경우에는 거의 0이 되도록 해서 로스가 오브젝트에 좀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오브젝트이자 어려운 샘플에 포커싱을 해서 로스가 올바르게 학습되도록 한 펑션입니다. 다음은 이피션트넷의 성능을 코코 데이터셋을 통해서 나타내고 다른 모델들과 이렇게 비교를 한 테이블입니다. 코이피션트에 따라서 D0부터 D7까지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었고요. 각 모델과 이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유사한 모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모델이 이피션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나타내었습니다. 보시면 AP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데 이렇게 파라미터 수나 플롭스나 이런 거는 좀 더 낮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D7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소타를 달성한 결과를 앞서 보여드렸고, 이게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에버리지 프리시전 대비 모델 사이즈, 그리고 GPU 레이턴시, 그리고 CPU 레이턴시를 비교를 하였는데요.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같은 머신에서 패치 사이즈를 1로 고정시키고 실험을 했고, 역시 이 세 가지 측면 역시 AP에 비해서 좀 더 얘들이 효율적인 측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fficient Det은 조금 수정을 해서 세미틱 세그멘테이션 분야에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해당 결과는 Efficient Det D4를 모델을 개량을 해서 나온 결과로 해당 논문이 제출될 당시에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던 이 딥랩 V3 플러스라는 모델보다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이 딥랩 V3의 결과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섹션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저자는 모델의 구성 요소인 백본과 바이FPN과 크로스 스케일 커넥션, 그러니까 바이FPN에 들어있는 그 이리저리 오가는 커넥션을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 노멀라이즈 퓨전 방법과 컴파운드 스케일링에 대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백본이랑 바이FPN의 경우에 좀 차용을 했던 레티나넷의 구조랑 비교를 했습니다. 레티나넷, 그러니까 라지넷이랑 FPN의 조합은 그 이피션트넷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좀 더 AP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피션트넷을 써서 AP가 좀 더 높아지고 파라미터 수는 줄어들고, 여기에 바이FPN까지 적용이 되면 AP는 높아지고 파라미터 수랑 그 블록수는 줄어드는데, 여전히 이거는 앞서 의문을 표시해 주셨듯이 저는 조금 그 의문스러운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계속 진행을 하면 바이FPN에 대한 페이지인데요. 저자는 바이FPN이 여러 번 반복 실행됨을 고려를 해서 비교 대상인 일반적인 FPN과 PANet 그리고 NAS FPN 역시 동일하게 반복을 해서 실험함으로써 좀 공정한 실험을 하고자 했고, 결과는 PANet을 제외하고는 그냥 바이FPN이 AP는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여기에 커넥션에 웨이트를 추가를 했을 때는 PANet보다 좀 더 AP가 높은 결과를 보였고, 이런 파라미터나 플롭스의 경우에는 좀 더 훨씬 빠른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백스랑 패스 노멀라이즈드 퓨전 방식에 대한 비교입니다. 각 사진은 다른 사이즈의 모델에서 특정 같은 노드의 피처 퓨전 방식을 고려한 사진입니다. 결과는 소프트백스랑 이렇게 패스트 노멀라이즈 퓨전 방식이랑 경향성은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포즈드 메소드로도 이 아웃풋에 대한 인풋 피처 간의 기여도는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아래 테이블은 위에 세 개의 사진에 대한 AP랑 그리고 속도를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AP는 거의 비슷해요, 두 개 간에. 근데 스피드는 약 1.3배 정도 빨라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입니다. 그래서 붉은 색선은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법을 적용했을 때 결과를 나타내고, 나머지 선들은 전부 다 한 가지 팩터만을 고려를 해서 업스케일링을 했을 때 방법들을 나타내는데, 역시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적용했을 때가 가장 에버리지 프리시전의 향상이 플롭스에 비해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컨클루전입니다. 첫 번째로는 애큐리시랑 이피션시 향상을 위해서 바이FPN이랑 좀 더 커스터마이즈드 된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식을 제안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전 연구들보다 컴퓨팅 자원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도 높은 애큐리시랑 이피션시를 달성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작은 파라미터 개수와 플롭스를 가지고도 소타를 달성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